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지리도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덜컥 아이가 생겨 결혼까지 이어진 그런 못난 남편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지 멀쩡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생겼으니 어떻게든 열심히만 일하면 나중에는 잘 풀릴 거라 낙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웃고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참 행복했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렇게 제가 작아짐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낮에는 화물 용달을 띠고 새벽이면 세차장에서 남의 차를 팔이 부러져라 닦고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월말이 되면 세금이며 생활비며 병원비며 항상 쪼들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나올 때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잠도 못 이루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힘든 나날 속에서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처갓집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사실 돈도 없고 밤낮으로 일하느라 시간도 못 내서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지다 보니 제 지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지라며 담담하게 넘겼지만 처가는 달랐습니다. 물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사이가 달가울 리는 없지만 적어도 아내에게는 처가가 그렇게 무심한 태도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고 결국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제 아내이기 이전에 장인 장모님의 딸이 그렇게 찾는데도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비어져 있는 자리를 보며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에도 문을 안 열어주셔서 2월 그 추운 날에 오들오들 몇 시간을 떨다가 결국 돌아왔던 일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내를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못난 저를 만나 부모에게 이런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제가 너무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떳떳하게 찾아뵙자고 아내를 달랬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달랬었는데 결국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점심때쯤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타지로 화물을 배송하던 날에 하필 아내에게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화물을 한가득 실은 후 한참을 달려온 터라 버리고 아내에게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땡땡이가 곧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빨리 가와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혹시 땡땡이 데리고 병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자네가 알아서 하게. 자네가 그렇게 아이 잘 키울 자신 있다고 결혼한 거 아니었나? 그럼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럼 그만 끊게. 정말 다른 일도 아니고 아내가 출산을 한다는데 장모님께서 무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가에 연락을 하자니 타지에 살아 오시는 게 어려우시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니 친구가 없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몸이 약해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입원까지 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어디 하나 부탁할 곳도 없고 다시 한번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렸더니 모임에 나와 계시다고 못 간다며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금방 갈 테니 먼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라고 하고 저는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밟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바쁘게 도착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내를 찾으니 간호사 한 분이 쩔쩔매면서 입원실에 있는데
아이는 사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산이라니.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곧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안내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병원에 오기 전에 아이는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탯줄에 이상이 생겨 아이에게 가는 산소가 줄어 사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뒷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우리 아이랑 아내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이랬고 곧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설렜는데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이 서럽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아내와 슬퍼하다 보니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처갓집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그때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가 병원으로 갔었으면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정말 치가 떨리게 미웠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러게 부모 말 안 듣고 니네끼리 그렇게 잘 살겠다고 우기더니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말하던 장모와 장인어른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처가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그동안 저는 본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과수원 근처에 아울렛이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이 크게 올라 그걸 처분하고 작은 빌라를 몇 개 지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만 받고 살아도 그럭저럭 살림이 되더군요. 그렇게 지난 아픔에서 벗어나 조금 편하게 지낼 무렵 처갓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잘 풀려서 건물주가 되었다고, 니네가 참 어렵게 고생했으니 이제서야 잘 풀리는 거라고, 니네는 잘 살 거라고 등등 이런 소리를 실없이 웃으며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며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는데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단칼에 자르고 마주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땐 오히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약속한 시간이 돼서 잔뜩 힘을 준 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중 나와 서 계시면서 저의 외제차만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 차에서 저희가 내리니 되게 놀라시면서 저희를 바라보시는데 장인어른께서 그런 눈으로 절 보는 것 처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우리 최서방 거리며 잘 될 줄 알았다느니 처음부터 우리 식구라는 게 딱 느껴졌다느니 하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가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게 하나를 인수해서 고깃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가 크다 보니 처음에 투자를 무리해서 했다. 그러다 보니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대출금 갚기도 조금 벅차다.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장사해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처음으로 연락해서 나간 자리에 돈 이야기라니 역시는 역시라는 생각에 얼굴 보기가 역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옛날 일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순간 화도 치밀어 올라 생각을 했습니다. 빌려주기로 하고 제 날짜에 안 빌려주면 아주 곤란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흔쾌히 1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냉큼 빌려주겠다고 하니 장인어른은 사위 잘 뒀다면서 기뻐하시던데 정말 안 입고 와서 다음 달 10일까지 꼭 입금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전화며 문자며 난리를 치더니 다음 날이 돼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바빠서 몰랐다고. 그러고 다시 입금을 해주기로 하고 연락을 끊고 다시 보내주겠다 하고 연락을 끊고를 2달 정도를 반복하니 집까지 내놓으셨더군요. 그러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는데
장인 장모 두 분 계시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달라고 사정했을 땐 꿈쩍도 안 하셨잖아요. 염치 없으시네요. 저 다시는 장인 장모님 안 뵈려고 결심했습니다. 1억이요? 1억 같은 소리 하시네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집을 팔아서 길거리에나 앉든 빚쟁이들 피해서 평생 도망을 다니시든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개새끼 소새끼 사람도 아닌 것이라며 연락이 오더니 결국에는 집을 팔아도 메우지 못해 가게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 죽겠습니다. 돈 하더니 그 돈에 당해보니 어떤지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신랑과 대학교 시절부터 만남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희 커플이 오래 만나기도 했고 큰 싸움 없이 만났기 때문에 다들 잘 만났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열어보게 되면 대부분 제가 맞춰가면서 연애를 해왔고, 그렇게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종적이라고 할까요? 제 의견을 많이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신랑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그랬고 시댁이 하는 행동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랑과 한번 싸우게 되면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대부분 맞춰서 살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친정에 부모님 생신이라서 회사 휴무를 쓰고 친정집에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신랑은 가기 전부터 뾰루퉁하게 있으면서 내가 회사 휴무까지 쓰고 가야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아니면 가지 않는 친정이라 저는 이런 핑곗거리가 있을 때 가고 싶었는데, 신랑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는 괜히 이런 기분으로 가면 생일 파티만 망칠지도 몰라.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하는데 서운하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인데 신랑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괜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가게 되었고, 신랑에게 주말을 포함해서 3일 정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지방에 있는 저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틀을 놀다가 부모님께서 마침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 데려다 드릴 겸 하루 일찍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집이 아주 도둑이 든 것처럼 개판이고 그 안에서 부스스한 신랑이 일어난과 동시에 옆에서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야, 지금 왜 들어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제 눈앞에 옷을 벗고 누워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쥐잡듯이 잡고 있던 전 말리고 있는 신랑이 눈에 들어왔고, 신랑의 머리채도 함께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제 팔을 뿌리치듯 던지고 그 여자를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누군데? 이미 다 봤잖아. 어떻게 우리 집에서 그럴 수 있어? 바람이라니.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솔직히 막말로 이게 내 잘못이야? 뭐? 내가 당신을 알고 만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처음처럼 사랑하겠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 노력한 게 있기는 해? 그렇다고 바람을 펴?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당신 거울 좀 봐. 결혼하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요즘은 밖에 나갈 때 화장도 안 하잖아. 아주 쪽팔린다고. 당신 몰골을 보면 당신이 바람 피는 걸 종용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 큰 소리야? 신랑의 말에 거울을 들여다보니 축 늘어진 뱃살과 윤기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퀭한 표정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당신도 똑같잖아. 당신도 그냥 배에 나온 아저씨일 뿐이야. 여자랑 남자랑 같아? 남자는 중년부터 뭐 그런 말도 모르나? 신랑은 그날 이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고,
여전히 자신감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아는 동생의 권유로 운동을 하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이후로도 저에게 아내로서의 삶은 강요하되 여자로서의 삶은 허용해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생활을 탈피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분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생각해보면 신랑은 늘 저에게 뭐든 제 탓으로 돌리고 저를 낮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인지하고 나니 신랑에게 더는 주눅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 뒤 신랑의 외도 정황을 모아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신랑은 법원에서도 제가 자기 관리를 못했었고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나 떳떳하게 바람을 피우는 신랑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이혼을 했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저만을 위해 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다가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운동하고 알려주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혼 후 2년 만에요. 저와 이혼했을 때보다 더 살이 찌고 머리도 좀 빠져 보이는 신랑은 제가 봐도 전혀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저를 알아보고는 저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대충 인사를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며칠 뒤 신랑은 멀끔히 차려입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왔더라고요. 이혼한 마당에 무슨 수작인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뻔하잖아요. 그 여자랑 만나다 헤어졌고 분위기 좀 환기시켜보려고 헬스를 등록하려 했는데 마침 제가 있었고 변한 제 모습을 보고서는 다시 한번 잘 지내보고 싶은 그런 거요.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이긴 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하며 지냈고 종종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랑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고. 외향적인 건 다 필요가 없다는 듯이 곁에 있는 형무양처가 최고래요. 저는 그런 신랑에게 저 역시도 동감하며 외향적인 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신랑의 살이 찐 모습이 좋다고 했습니다. 더 듬직하고 푸근하다면서요. 신랑은 안 그래도 한껏 살이 쪄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 본인은 살이 쪄도 멋진 줄 알고 좋아하더군요. 신랑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쪘고 제가 옆에서 우냐우냐 해주니 계속 쪘고 결국 고도 비만까지 살이 쪘습니다. 당신 덩치가 좋으니까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살이 찌니까 땀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다리도 좀 아픈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은 살이 아니라 근육이랑 살이 같이 있는 거라서 멋있어. 그렇지? 하하, 역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합칠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내가 형편이 좀 그렇네. 저는 친정집에서 빚보증을 제 이름으로 해둔 게 있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랑이 바람을 핀 적도 있다 보니 불안해서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신랑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믿음을 주겠다며 새로 함께 살 신혼집을 제 명의로 구해줬습니다. 신랑은 빚 청산이 다 끝나는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저희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하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신랑이 벌어다주는 월급을 썼습니다. 평소 저축을 잘하는 저였지만 이번 결혼 생활은 달랐어요. 저는 벌어다주는 돈으로 친정집의 가전을 바꾸기도 했고 따로 돈을 모았습니다. 밤마다 신랑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시댁에 드나드는 모든 일들이 고역이었지만 저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신랑이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는 그날 제가 그동안 생각해둔 모든 일을 실행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짐들은 모두 꺼내 길바닥에 버려두고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팔았던 돈으로 작은 카페를 오픈했고 개명을 하고 성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찾아올까봐 성형을 했다기보다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졌거든요. 디룩디룩 살이 찌고 돈도 없는 중년의 남자를 조건 없이 품어줄 여자가 또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신랑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살도 빼고 관리도 해서 아직도 30대 같다는 이야기 들으며 살고 있어요. 신랑이 혼자서 독수 공부하며 늙어 죽는 걸 제 눈으로 봐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아가야겠습니다.